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번에 저희 26기 무이다 학교 마지막 강의를 맡아가지고 오늘 진행하게 된 무이당 청년학교장을 맡고 있는 노주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따끈따끈하게 제가 방금 6시 반에 작업해가지고 보내드린 파일인데요. 혹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파일을 다 열어서 보고 계실까요? 네, 저희 지금 현장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맡은 강의 주제가 2025년 청년이 보는 1989년 한살림 선언인데요. 사실 너무 어렵고 너무 부담되는 주제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계속 어떻게 이 강의를 전개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어, 사실 한살림 선언의 내용을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앞에 강의에서도 많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살림 선언을 읽었을 때 좀 어떤 부분들이 의미 있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여기에 좀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 이런 논의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이제 저도 정리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렇게 조금 얕게 공부한 건 많은데 깊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뒤에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논의 내용들을 풍부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꼭지들을 던져 드리고 한번 다음에 뭐 오늘 토론 시간도 좋고 아니면은 이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강의들을 뭐 무의당 청년학교나 다른 데서 풀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첫 장. 왜 한살림 선언을 공부했는가?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이제 한살림 선언 다시 읽기 공부 모임을 했는데요. 그 한살림 선언 공부 모임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무의당학교 사회제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제 이인재 이사장님께서 먼저 같이 읽어보자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한살림 선언이라는 거를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뭔지는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고 또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께서 이제 생명협동 사상을 이야기하셨고 이런 가치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 좀 제대로 그 당시에 무의당 장혜수 선생님과 또 김지아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그룹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공부 모임을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아래에 제가 텍스트로 써놓은 건데요. 제가 이 한살림 선언 공부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마음 먹은 건 저는 원주 지역의 정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상적 토대를 이해하고 또 지금 현재의 기후위기, 불평등, 문명 전환 이런 시대적 과제를 또 성찰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의 한살림 선언을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지금 시대의 한살림 선언을 다시 세우고 확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그룹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 한살림 선언을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고민해 보면서 그 이후에 한살림 선언을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 모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살림 선언 공부 모임 말고도 여기 써 있지만, 문명 전환을 주제로 했던 한알마을 공부 모임, 그리고 또 이제 무의당 숲학교에서도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을 주제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제 여러 강의를 마련해 주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또 동료 청년 활동가들과 같이 하고 있는 SDGs 공부 모임도 있고 또 당사자 문제에서 출발했던 여성학 공부 모임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바꾸려면 이 현실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민정치 아카데미를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이런 다양한 욕구에서 출발해서 여러 공부 모임을 했는데 그런데 이 각각의 이제 공부 모임에서 왠지 모를 기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용을 곱씹으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고, 내가 공부하던 것들이 모두 이 산업 문명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명 전환을 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방향성이 통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살림 선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우리가 지금 이제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제 걔를 같이 하고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 한살림 선언은 크게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산업문명의 위기.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진단하는 파트가 있었고 2장은 기계론적 모형의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이 1장의 산업문명의 위기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사실 앞에 것을 다 통틀어서 이 기계론적 모형의 이데올로기의 위기 문제로 귀결된다 하면서 이제 2장에서 쭉 풀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2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고 3장은 전일적 생명의 창조적 진화라고 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전일적인 생명이란 또 무엇이고 창조적인 진화란 무엇인가 하면서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은 인간 안에 모셔진 우주 생명. 그래서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천주, 우리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삶의 태도의 관점에서 풀어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5장 제목은 한살림으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름 지었는데 결국엔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줌 상에 PPT가 적절하게 넘어가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한살림 선언을 읽으면서 앞에 그 거는 이제 뭐 문제 진단이고 그래서 문제 진단은 아마 다들 공감할 내용이실 것 같고 3장에 나온 생명이란 무엇인가도 이제 읽어보다 보면 그게 이제 기계와의 대비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그냥 사실을 깨달은 그런 게 있었다면 좀 4, 5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태도 그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은 게 있어서 이걸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장에서 의미 있게 읽었던 텍스트인데요. 첫째, 사람은 물건과 더불어 다 같이 공경해야 할 한울이다라는 문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한 텍스트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인류는 진화냐 파멸이냐 하는 분기점에 서 있는데 특히 동학 사상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지혜와 희망을 줄 것이다. 그래서 동학 사상을 통해서 이 분기점을 돌파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동학 사상은 하늘님을 인간과 자연을 초월해서 주재하는 신으로 보지 않았다. 하늘님은 초월해서 있는 신이 아니고 사람과 생물, 심지어 무기물에까지 내재해 있고 이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통합하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해가는 우주의 큰 생명이라고 한다. 사람과 물건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부분이 되게 특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무기물, 심지어 물건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를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바로 소중히 여기고 오래 쓰는 것, 쉽게 버리지 않는 것,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물건을 소중히 대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마주하면서 이 자본주의에서 생산해낸 수많은 물건들이 버려지고 있고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삶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 막 제로 웨이스트 이런 어떤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쓰레기를 만들기 이전에 이 물건들을 공경한다는 것이 그 제로 웨이스트 문제의 근원,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PPT 사진 첫 번째 이미지로 가져온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왜 이 작가가 옷을 사지 않기로 했냐면 이 패션이라는 것 안에 얼마나 수많은 약자들의 노동이 착취되고 있고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의 그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쓰레기가 버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와 이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는 착취 구조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내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옷을 만드는 면이라는 소재가 목화로 만들어지는데 그 목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의 10%가 목화를 재배하는 데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목화를 재배하는 데에서부터 농약을 엄청난 양의 농약이 이제 살포되면서 일단 땅과 생명을 이제 죽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저렴한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제 비서구 개발 도상국에 이런 공장이 지어지고 그럼 결국에 그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너무나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고 그들의 근로 환경도 아주 열악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쉽게 입고 버리는 옷들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이제 옷을 버릴 때 초록색 어떤 의류 수거함 이런 데 버리면 그 옷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그냥 잘 어디선가 쓰이겠지 하지만 대부분 그것을 이제 비서구 개발도상국에 팔아서 아주 저렴한 값에 팔아서 그 쓰레기를 처치하고 그거는 다 그 땅에 축적이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축적된 그 의류에서 나온 썩은 이제 안 좋은 그 화학 물질이 막 범벅이 되어 있는 물들은 다시 또 우리의 토양으로 들어가고 그걸 생명이 먹고 그걸 다시 우리가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패션 옷이라는 거 하나에서 봤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고 있는 수많은 물건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이 물건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살림 선언 4장을 들여다보면요. 넷째, 한 그릇의 밥은 우주의 열매요 자연의 젖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밥과 곡식은 사람이 노동하여 얻은 결실이라고만 할 수 없고 오히려 우주와 자연의 밭에서 자라난 열매이며 하늘과 땅의 젖이라 할 수 있다. 한 그릇의 밥이 하늘과 자연의 젖이요 이웃들의 땀인 줄 안다면 하늘과 땅 그리고 이웃의 고마움을 알고 갚을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한 그릇 밥에 담긴 것이 단순히 그냥 쌀을 밥으로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쌀은 어디서 왔는가, 곡식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이 노동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그 씨앗을 뿌렸을 때 이 온 우주가 키운 거잖아요. 어떤 날씨도 도와주고 그 당시에 이제 토양도 도와주고 그 토양 안에 있는 수많은 이제 무기물, 물 이런 것들이 다 이 씨앗이 발아해서 쌀이 되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그 논에서 이 쌀을 재배하기까지의 이제 여러 사람들의 땀과 결실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쌀을 어떤 도정해서 우리 집에 식탁에 오기까지의 어떤 유통 과정에서의 들어가는 사람들의 노력과 그리고 밥을 짓는 또 집에서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과 땅 그리고 이웃의 고마움이 연결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갚을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이 갚을 마음은 무엇이냐? 하늘과 땅과 이웃에 대한 고마움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식고라고 불렀는데요. 밥을 먹기 전에 고백한다, 고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 밥을 먹게 해준 이 밥이 내 식탁에 오기까지의 어떤 이 고마운 하늘과 땅 그리고 이웃의 고마움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하다라고 고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흔하게 하루에 세 끼 먹고 매일매일 먹고 너무 일상의 것이라 자칫 소홀하기 쉬운데 식고를 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는 그것들을 계속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고라는 게 참 실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밥이라는 게 전통적인 시대에서 이야기했던 밥과 지금의 밥이 같은 무게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밥은 너무나 상품화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그 자본주의 안에서 단절돼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 어떻게 동물이 고기가 됐는가에 대한 과정을 좀 설명하면서 이 상품이 된 밥의 문제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썼던 게 이제 생명이
우주와 자연의 밭에서 자라나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생명은 상품으로 둔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단절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썼는데요. 우리가 동물이 지금 고기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공장식 도축 과정에서의 이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동물이 고기가 되기 위해 우선은 태어납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길러진 동물에게서 태어나서 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명의 존재의 목적 자체는 고기가 되기 위해서 길러지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잡내를 없앤다고 수컷이 어릴 때 생식기를 자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르는 것도 어떤 마취를 하거나 그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랑 이런 거는 전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동물은, 이 돼지는 상품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그가 뭐 아픔을 느끼건 말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바로 그냥 그 생식기를 이제 잘라버리고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동물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돼지가 성장을 했을 때 그의 몸은 이제 수많은 단위로 이제 쪼개지고 분절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돼지라는 동물의 그것을 사라지게 하고 예를 들면 항정살, 가브리살, 삼겹살, 목살 이런 부위로만 이제 고기가 남는데 그러면서 이제 팩에 예쁘게 포장이 되고 그 빨간 살코기는 우리가 먹음직스럽게 여기는 음식으로 이제 식탁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기를 볼 때 그 동물을 떠올리지 않고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돼지고기 식당에 갔는데 어떤 돼지 모형이 있거나 돼지 그림이 있을 때 으악 하면서 약간 좀 징그럽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의 거리를 자꾸만 이제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의 이름 자체도 돼지와 돼지고기, 소와 소고기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영어 같은 경우도 피그, 돼지고기를 폴크라고 하고 소고기도 카우인데 비프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동물과 고기를 전혀 다른 단어로 이제 두면서 거리를 이제 두게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공장식 도축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돼지를 사육하거나 혹은 이제 도축하거나 하는 그런 환경에서 대개는 비위생적이고 왜냐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주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사회에 있는 약자들이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어야 되고 근데 공장식 도축으로 이제 생산하는 어떤 가축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어요. 그럼 결국에 질병에 걸리기도 너무나 쉬운 환경이고 또 그 돼지를 예를 들어서 동물을 죽여서 이제 도축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그런 어떤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조차 값싼 노동력으로 이제 치환해 버리는 이런 일련의 메커니즘이 사실 그 동물을 고기로 만드는 거에서 시작했지만 동물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 이 구조 안에서 이주 노동자, 사회적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같은 위치성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동물, 고기에서 시작했지만 밥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이 얼마나 많이 상품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좀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들을 알아차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저는 한살림 선언 5장에서 또 눈에 띄었던 대목이 있는데요. 첫째, 한살림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이다. 모든 생명은 전체의 일부분인 동시에 부분들의 통합된 전체라는 전일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체로서의 독립성과 개체로서의 의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 모든 생물, 심지어 무기물까지도 하나의 우주적 그물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협동하여 공진화하는 생명인 것이다 라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의 우주적 그물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 사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그런가?
라고 느껴지는 게 그동안은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이제 더 뒤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연결돼 있다는 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느끼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라는 걸 이제 뒷장에서 이야기해 보고요. 우선은 다음 장에서는 역시 이제 5장인데요. 둘째, 한살림은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락의 가장 마지막 줄에 또 직접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이 문장을 넣었더라고요. 지구의 요구는 인간의 요구이며 인간의 권리도 지구의 권리인 것이다. 라고 되게 강조해서 선언적으로 써놓은 이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착취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요즘에 떠오르는 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개체나 종이나 이것들을 이제 법인격의 그런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이제 사법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제 투쟁을 한다던가 혹은 브루노 라뚜르가 말했던 사물들의 의회라는 어떤 형식처럼 그가 이제 생태 정치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이 현실 정치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겠다.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그걸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1989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셋째, 한살림은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이다. 인간은 군중 속에 원자화된 고독한 개인으로 이웃과 단절되어 있다. 사회는 공동체적 성격을 상실하고 지배와 통제의 기능만 강화하고 있다. 인간은 핵가족과 개인으로 산산이 흩어지고 중앙 집권화된 권력에 의해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다. 사회의 가치를 결정하고 배분하는 권력이 더욱더 중앙 집권화되고 전문화되고 독점화되면서 인간을 더욱더 소외시켜가고 있다. 사회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들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투쟁의 장이 되어버렸다. 그 속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욕망 충족의 고리에서 쳇바퀴 돌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이 내용이 너무나 지금 시대에도 들어맞는 내용인데 사실 저는 1989년이라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 그 당시에 실현했던 한살림 그 생활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공동체 운동을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결국엔 이때에서도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것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신기한 면이 있었고요. 저는 인간이 고독한 개인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이 사회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투쟁의 장이 되어버렸다는 대목에서 지금의 이제 극우 세력들, 지금 우리가 문제시 삼고 있는 이제 극우화된 현상, 그리고 인셀에 대한 문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인셀이라는 건 유럽에서 이제 대두된 이제 단어인데 비자발적 독신주의자, 비자발적 순결주의자라는 말이고요.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유럽에서 젊은 남성들이 비자발적 순결주의자는 말 그대로 여자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성과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고 그런 어떤 자조적인 자신들의 특성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모여서 자신들을 인셀이라고 명명하고 그 안에 자기들의 이제 공감대와 이런 가치들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키우고 이랬던 건데 그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어떤 극우 문제들 이런 것과 닮아 있고요. 그 넷플릭스에 최근에 나온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인셀로 어떤 이제 대변될 수 있는 인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당시 남자 청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건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문화를 학습해서
범죄를 일으키고 그것들을 그 사회가 어떻게 방치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그린 드라마라서 다들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 계속해서 고독해질수록 원자화 될수록 이 사회가 갈등하는 투쟁의 장이 되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들이 원자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연결하고 공동체 안으로 유입시키고 그들과 관계 맺을 수 있을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극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상황에 놓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단락에서 또 밑에 나왔던 텍스트인데요. 사회는 살아있는 인간의 사회이며 그 본래의 모습은 진화하는 생명이다.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부분으로서의 개인과 전체로서의 사회가 전일적으로 통합된 공동체이어야 하며 인간은 공동체에서 이웃과 협동함으로써 공생하지만 결코 그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참다운 자기 실현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사회는 자연과 생태적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환경의 변화와 진화에 유연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공동체에서 이 개인이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고 참다운 자기 실현을 내 길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어떤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어떤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느슨한 연대를 원하는 어떤 이제 개인화된 이제 그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그 공동체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결사체나 공동체나 이런 방식에 끼워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안에 연결되지 못하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그러면 다행이지만 고립되거나 하면서 지금 시민사회가 세대 교체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계속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 한살림 선언회에서 얘기했듯이 공동체에서 공생하지만 개인들이 참다운 자기 실현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돌보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개인들이 참다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데 조금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넷째, 한살림은 새로운 인식,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삶의 인식, 가치, 양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 사회를 기계 모형으로 보는 산업 문명을 생명의 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조하여 사회에 널리 보급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 한살림 선언 이후에 한살림 조합 말고도 한살림 조합도 너무 중요한 이제 먹거리 운동이지만 그 외에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조해서 다양한 이런 전면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생활 문화 활동들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나아갔는가에 대한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살림 조합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의 단절이라든지 조합원 활동이 과연 이런 생활 문화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삶의 인식, 가치, 양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고 이 생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한살림은 생명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 실천 활동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단락이 굉장히 약간 혁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주의 큰 생명을 자각한 창조적인 인간은 반생태적, 반공동체적인 정치 권력, 기술 관료, 대기업들에 대한 생명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 민족과 인류가 다 같이 살자는 이 싸움은 사랑의 투쟁이며 평화의 투쟁이고 생명의 투쟁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투쟁은 인위적인 폭력으로 기존의 사회 질서를 해체하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명의 투쟁은 인류 진화의 도정에서 새롭게 도래할 문명을 준비하는 창조적 활동을 말하고 후천 개벽을 의미한다. 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생명의 투쟁은 이제 방식일 거고 그 앞에 반생태적, 반공동체적인 정치 권력, 기술 관료, 대기업들에 대한 이런 생명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정치 권력, 기술 관료, 대기업들과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그냥 제 요즘 개인적인 관심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민사회가 현실 정치와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 정치에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많은데 지금의 정치인들이 그런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고 시민사회는 오히려 그것과 거리를 두면서 약간 고고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생각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그 현실 정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활 정치, 현실 정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쟁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4장과 5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고 이런 실천적인 걸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한살림 선언이 정말 당시에 1989년에 쓰였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선구적인 이야기를 했고 당대 지식인들이 하면서 또 많이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지금으로서도 너무 잘 쓴 되게 대단한 글이라고 이제 칭송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살림 선언은 왜 읽히지 않을까? 에 대한 저의 답은 너무 어렵고 어렵다. 일단 저의 장벽 첫 번째 한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기도 하고 사실 저도 나름 한문 학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제 또래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한문 학원을 다녔다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문 학원을 다녀서 한문을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자어들이 지금 쓰이지 않는 한자어들이 많으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한자를 알아도 이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고 아마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이제 좀 흔하게 쓰였을 테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단어부터가 좀 많이 장벽으로 느껴졌다라는 게 있었고 이게 당시 시대의 문제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최신 이론들을 이제 수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들이 공부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술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알아야 이해를 하는데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이제 휘발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사장에서 나온 이제 동학 사상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차용했던 사상과 이론과 이런 것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당대 지식인들이 쓴 이제 그 글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자칫 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사실 지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한살림 조합원들은 심지어 한살림 선언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한살림 선언이 정말로 이 현장에 가서 와닿았고 조합원들이 이 한살림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또 시민들도 아, 한살림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다가오려면 이런 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거의 유산으로 놔두고 지금 시대의 한살림 선언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만약에 이제 지금 한살림 선언을 다시 쓴다고 했을 때 드는 질문과 고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에도 여전히 기계론적 이데올로기가 산업사회의 지배적 원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살림 선언의 1, 2장에서 기계론적 모형의 이데올로기가 문제다라는 걸 이제 쭉 길게 설명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문제의식에 모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맞나?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없을까 하는 그냥 이제 궁금증이 떠올랐는데요. 우선은 그 여기 한살림 선언에서 이야기하는 기계론적 모형의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물질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구성체로 환원하고 우주를 정확한 수학적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기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에서 물질의 연원을 알기 위해서 쪼개고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물질을 발견하고 이게 이제 기본 구성체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놓고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이는 원리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이런 기계적인 사고를 기계론적 모형의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에도 이 이데올로기가 지금 어디까지 작동되고 있나? 이게 정말 우리 산업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조금씩 이제 아니라는 균열이 저는 들기 시작했거든요. 일단은 제 삶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제 공동체나 아니면 어떤 접하는 것들에서 이미 이런 거에 균열을 내고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계라는 것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미 이제 인공지능의 존재가 너무나 인공지능은 이미 이제 등장했고 우리 앞으로 같이 살아갈 거고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업체들은 이 어떤 이 이제 수많은 이 경쟁에서 더 이상 스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도태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이제 지체하거나 규제를 걸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 돈을 벌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끝없이 이제 경쟁하는 그 가도를 달릴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같이 된다면 그때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그 질문이 또 다시 돌아올 텐데 그럴 때는 기계론적의 모형의 이데올로기보다는 다른 접근 방식의 어떤 서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는 이 강의도 인터넷과 노트북 아니면 핸드폰 이런 다양한 기계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기계도 우리의 이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일부라고 했고 또 물건에도 생명이 깃들어 하늘님이 깃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기계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지금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다시 좀 세울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살림 선언에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것은 사실 지금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는 한살림 선언의 이런 부분이 당시에는 이게 문제로 이렇게 아젠다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지금 시대라면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을 착취하는 방식이 결국 인간을 착취하는 방식을 담는다는 내용인데요. 아까 앞에서 그 동물이 고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안에 결국에 착취되는 값싼 비용 안에 착취되는 노동력의 존재는 누구인가? 약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연을 착취할 때 동원되는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페미니즘도 페미니즘 이제 등장하면서 아직은 진행 중인 담론이라 부족한 것도 많고 이제 보완해야 될 이제 이론들도 많지만 에코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건 여성과 자연의 몸이 똑같이 도구화됐다. 지금 그 근대 산업사회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눴던 남성, 여성, 그리고 인간, 자연, 이성, 감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일한 체계로 구축이 돼서 자연을 도구화하는 방식이 여성을 도구화하는 방식과 굉장히 닮았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여성과 자연 모두 재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재생산 능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화되는 이제 방식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떤 자연을 결국에는 회복하고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인간 해방, 여성 해방과 이제 다 있다라는 이제 논의를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 조금만 읽었는데 수나우라 테일러의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수나우라 테일러는 장애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장애를 통해서 이 동물들을 과의 그 위치성을 같이 교차하면서 공통점을 찾으면서 결국에는 장애를 해방하는 것이 동물을 해방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뿐만 아니라 이 장애학에서 굉장히 다른 경로로 장애와 동물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이 최근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물을 둘러싼 억압과 장애를 둘러싼 억압이 서로 얽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막 논의가 여기도 막 풍성하게 어떤 이론이 정립된 건 아니라 더 토론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서 동물을 가두고 이제 나오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이제 방식이나 장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어디에 가둬두고 하는 방식이나 이런 어떤 장애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와 동물을 착취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은 방면에서 이제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 에코페미니즘이나 혹은 장애와 동물을 엮은 게 최신의 이론이라서 저도 완벽하게 학습이 된 상태가 아니라 추후에 질문을 하시면 전혀 답변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중에 무의당 학교나 아니면 이제 어떤 데서 좀 강좌를 마련해서 혹은 공부 모임을 마련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그 한살림 선언을 소개하던 중에 우리가 만물이 연결돼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약간 답답한 측면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한살림 선언 초기에 공부 모임 할 때,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백로 서식지 조사를 하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 이승현 숲학교장님께서도 사실 작년에 무의당 숲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수차례 강조했고, 현장에 가야 된다. 생태 현장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소개해 주셨던 그 유엔에서 만들었던 그 미래교육 보고서였나요? 거기서도 이 생태 현장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래서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 백로 서식지 조사를 하면서 좀 실감이 났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백로 서식지 조사를 할때 백로가 중방리에 그 마을에서 집단으로 이제 서식지를 형성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나무가 뭐고 여기 위치에 지금 어떤 생태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가 하는 먹이터가 어딘지를 살펴보고 그럼 하천을 가게 된단 말이죠. 물론 논도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저희 서식지 조사에서는 우선은 원주천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주천을 걸으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뱅도가 거기를 먹이터로 삼고 먹이 활동을 할 때 무엇을 먹는지 뭐 양서류, 곤충, 물사리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이 거기에서 결국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거기 하천에서 잘 살아야 뱅로도 거기에 가서 먹고 근데 또 뱅로를 조사하다 보면 뱅로 옆에 같이 있는 다른 새들도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많이 만났던 흰뺨 검둥오리, 민물 가마우지부터 시작해서 물총새, 파랑새, 다양한 새의 종류들을 만나면서 여기에 이들이 다 같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백로부터 시작해서 백로 한 개체, 한 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백로가 잘 살기 위한 이 생태적인 것들이 다 하나가 어떤 타격을 받으면 연쇄적으로 이 타격을 받는다는 걸 이 현장을 가보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몸으로 체득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민과학자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백로 서식지 조사를 전문가들만 한 게 아니라 시민과학자들이 결합해서 현장 조사를 매주 2회씩 몇 달 동안 했을 때 그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생태계를 감각하는 수준이 달라졌고 그래서 시민과학자는 그런 밀도 높은 경험을 했다면 저희가 한편으로는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한 번이라도 백로 서식지에 와서 백로들을 관찰하고 아, 백로가 우리 마을에 우리 원주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경험하고 또 생태 해설을 통해서 이들이 원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왜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듣고 체험하고 간 사람들의 시점도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건 특히 아이들에게 제일 그 효과가 확연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모니터링단을 진행했던 성공의 원주교회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원주천이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천에 우리 또 가서 백로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민 모니터링단에 참여해 주셨던 이제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분이 이제 블로그에 또 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거기서도 그 아이가 이제 동물을 이제 보는 눈이 엄청 새로워져서 이제 백로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자연에 더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한 가족 같은 경우는 그 시민 모니터링단에 지원한 그 참여 동기를 보니까 아파트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새가 둥지를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둥지와 새를 보면서 새란 뭘까? 새는 왜 여기에 둥지를 틀까? 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가 궁금해져서 이 백로 서식지 시민 모니터링단에 참여하게 됐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 자연과 여기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 식물과 만나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태적 각성, 우주적 각성을 말 그대로 어려운 우리가 이론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무의당 학교이지만 한살림 이야기니까 한살림 매장 같은 경우도 그냥 상품을 좋은 생산자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살림 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현장을 만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한살림 선언이 담고 있었던 거대한 담론들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느라 너무 막 머리 아프고 막 거기에 쳐 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선언을 2025년에 청년이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감상이 있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 보면 좋겠다 정도로 이번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보았고요. 또 이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뒤에 시간을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는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주빈 선생님께서 아주 한살림 선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청년으로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에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한살림 선언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글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한살림 선언을 쓴 주축들, 했던 김민기나 아니 그 김지아나 박재일이나 최혜성 이런 분들은 그 당시 겨우 50세였고요. 김민기, 뭐 서정록 이런 사람들은 30대였습니다. 그 여러분들하고 같은 세대 때 같이 글 썼는데 한 세대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근데 그 당시는 말 그대로 이제 한자 세대였기 때문에 한자어 어휘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우리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쪽에 새로운 어휘를 지금 획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던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먼저 노지배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혹시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실 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줌 화면을 켜고 마이크를 켜고 하시면 아마 그 줌사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마이크 이걸 쓰시고요. 화면만. 네, 혹시 네, 또 이렇게 늘 주비쌤 생각은 좀 알고 있었지만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앞으로 무의당학교가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천 제가 월요일 날 KBS에서 한살림 40주년 인터뷰 좀 하자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 한 게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 이제 한살림에서 그동안 와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그랬을 때 결국에는 협동조합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었더라. 그래서 2012년부터 무의당학교를 했어요. 10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코로나 이후는 사람이 모여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것보다, 이게, 단순하게 듣는 수업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 생활에서 바꾸질 않더라고. 경무를 그렇게 얘기해도 끊임없이 쓰레기를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그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 집에 가면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가장 떠오르는 건 뭐냐면 현장으로 가봐야 된다. 현장으로 가면 그 감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무의당학교도 현장을 하는 형태로 상당 부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주비쌤 말씀 듣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우리가 하는 용어들이 다 사실은 현실에서는 안 맞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도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무의당 모임이든 또 무의당 학교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다시 한번 좀 주비쌤의 청년의 눈으로 본 것으로서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무의당 모임도 그렇고 다. 진짜 한 달. 너무 어려운 질문을 그냥 주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것도 몇 달 전이기는 한데요. 아카데미 친구들 모임에 가서 다른 것 때문에 아마 수다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실명 토크인가? 동화쌤이 동화쌤이 신유물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커먼직, 막 신유물론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런 물질도 막 살아있고 막 연결돼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우리 아카데미 친구들이 그동안 그 커먼즈를 지키려고 했고 막 이런 것들과 되게 근원적으로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속으로 그 무이당 선생님의 생명협동 사상인데 완전 단절돼 있구나. 이 생명협동 사상이 뭔지 아예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신유물론이 되게 대단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원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 무이다 학교에 뭐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막 이런 방향성 얘기하지만 지금 너무 가닿지조차 않고 있어서 어떻게 그 활동가들과 만나고 청년들과 만날 수 있을까는 저의 계속 고민이기도 한데요. 저는 조금씩 숲학교에서 그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의당 숲학교에서 했던 이번 백로 서식지 조사 연구 같은 경우도 시민과학자 분들이 어쨌거나 60대, 5, 60대 그룹이었고 또 그 중에 이제 청년들이 결합을 했고 시민 모니터링단은 정말 아이부터 청년과 이제 중년과 다양한 세대들이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 시민 모니터링단은 심지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대기 명단에 받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너무 높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 중심으로 먼저 다가가고 그 다음에 이 현장이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고민해야 할까 하는 그런 이론적인 필요를 느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런 무의당 학교 강의를 듣는 것은 좀 어렵다는 거를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20, 30대 그 친환경 커뮤니티 소우 같은 경우도 제가 초반에 막 무의당 청년학교가 있고 작년에 무의당 숲학교가 있고 이런 강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심지어 신청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몇 명은 신청도 했는데 아무도 안 왔고 근데 그 다음에 올해 초가 됐을 때 치악산에서 야생동물 흔적 찾기 프로그램 했을 때는 바로 마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시민 모니터링단에도 이제 소우 멤버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아직까지는 좀 다들 접근하는 게 훨씬 쉽고,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근데 여기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어떤 더 생태적 각성, 우주적 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문명 전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걸로 나아가기 위한 것들은 단계를 또 세팅을 해야 될 텐데 어쨌거나 현장이 먼저인 것을 계속해서 좀 요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놀비 선생님께서 그 발표하신 것 중에서 밥이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국 하늘과 자연과 사회가 만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개인이 밥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생명으로서의 개인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인데, 자, 이게 생명이 지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항상 확인해야 되느냐? 밥 먹을 때마다 하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무이랑 사람들 중에서 한살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밥상살림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줌상에서 그 신명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밥에 대해서 혹시 할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명 선생님. 아, 예. 글쎄요. 어, 저는 이제 지금 주신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쭉 이 무의당 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 음,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운동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살림 선언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살림 선언에 담고 있는 그 담론을 어떤 새로운 사회운동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음, 그렇게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론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이런 문제와 아,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극복한 이상적인 상태를 설정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하고 목표하죠.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보통 사회 변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을 어떻게 의식을 바꿔야 한다든지 또 어떻게 조직해야 한다든지 그런 뭐 전략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한 그 사회운동 이론들은 또는 사회변혁론들은 여기 한살림선이 비판하고 있듯이 그런 실증주의 철학과 그다음에 그런 뉴턴의 고전역학과 이런 것에 기초한, 다시 말하면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예측하고 전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통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 전망과 방법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제 한살림 선언에 오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증주의를 우리가 버리게 되면, 떠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구성주의 같은 영역으로 오면 어, 이제 예를 들면 라투를 예를 들었을 때 뭐 비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행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네트워크를 이룸으로써 뭔가 세상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라고 보게 되면,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의도하고 목적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면 결과로서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라투르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그런 의도대로 세상이 변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회운동론들이 예측한 것들이 계속 틀리고 있다, 틀리다라고 하는 걸 우리 경험하게 되죠. 뭐 막스 이론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이제 마크스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 뭐 이제 공화국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협동조합을 우리가 많이 만들면 협동조합 공화국이 생겨날 것이다. 근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예측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한살림 선언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그런 기계론적 세계관을 버리게 되면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미래를 따라서 미래를 우리의 의도대로 만들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이화라는 말에 드러나듯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의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 한살림 운동 담론에서는 뭔가 조직적으로 우리가 뭘 의도해서 무엇을 한다,
말하면 우리가 꿈꾸는 어떤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그 기계론적 운동론에서는 과학의 언어를 썼다면, 한살림 선언에서는 그러니까 다분히 저는 이렇게 좀 종교적인 또는 철학적인 언어가 쓰이는 것 같고,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함께 집합적으로 뭔가 조직적으로 뭘 해야 한다기보다는 우리 개인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한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밥을 먹을 때 감사해야 된다. 뭐 자연과 생명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이런 우리의 태도 또는 소망 이런 주로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살림 선언을 하는 새로운 우리의 운동론이라고 치면 어, 그, 그 운동론 그러니까 전통적인 운동론이 담고 있는 뭔가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방법과 전략에 대한 것은 안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노 선생님이 발표하시면서 인용해 주셨던 그 대목이 이제 그런 거죠. 한살림은 결국 사회 실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생태적이고 반공동체적인 정치 권력, 기술 관료, 대기업들에 대한 생명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참으로 공감이 가는 대목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살림은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하고 있나? 이거를 과연 조금이라도 뭐 한살림에서 열심히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는데 진력하고 있지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나 하는 좀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한살림선이 읽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어려워서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첫 번째는 그렇겠지만 저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새로운 운동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읽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게 분명히 한살림 선언이 구태의연한 과거의 운동론을 넘어서는 분명히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어, 어떤 뭐 종교적 언어로 추상적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글쎄 뭐 한계랄까 라기보다는 아무튼 뭐 특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한살림 선언 쓰기 전에 한살림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요. 공부 모임의 맨 마지막에 장일순이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한살림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그 선언은 쉬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쉬워야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하고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 구절이 너무 이제 그 주의 깊게 들려서 이번에 26기 무기나 학교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한살림 선언이 5만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각각의 그 강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휘들을 골라서 그 어휘들을 풀어 쓰는 방법으로 했고
이거는 지금 5분이 모두 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는 무위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네트워크상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혹시 이 현장에서 그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젊은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네. 어떤 말을 다시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어, 근데 저는 이 무예당 학교 지난기부터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공부 모임,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공부 모임을 처음 참여해 본 게 사실 그 사회적 협동사회 네트워크에서 하는 책 모임이 있었는데, 그걸 참여를 하다가 다 그게 이제 비정기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뭔가 좀 다른 모임에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원 무당 학교를 신청을 한 거고, 근데 사실 그걸 들었을 때는 저한테 뭔가 그렇게 큰 사실 울림은 몇 번 없었어서, 아, 다음 모임 학교에는 어떻게 참여를 할까 약간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한살림 선언에 대해서 하신다길래 궁금해가지고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네트워크에서도 한살림 선언 가지고 공부 모임 하기는 했는데, 내가 너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처음 했었어서 약간 머리 남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시면 뭔가 한 번 더 들으면 한살림 선언에서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서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운전인가 이걸 이해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고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각각의 그 강의자분들이 자기의 뭔가 전공이나 하고 계시는 거에 이렇게 입각해서 각자가 해석한 한살림 선언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좀, 아, 이게 현재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연결되는 지점이 뭐가 있구나,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 같긴 한데, 이런 이론 같은 거를 한살림 선언 솔직히 그냥 이론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그냥 책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뭔가 운동으로 전개가 됐고, 이거를 알, 연결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강의에서 또 밥에 대한 얘기나 쓰레기와 관련된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좀 젊은 세대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그분이랑 잘 엮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게 그냥 단순히 지구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 듣는 것보다 원주에서 지역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네, 좋은 소감 감사드립니다. 하신 김에 우리 그 화면상에서 송준교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송준교 선생님. 이 사진이 너무 리얼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못 가서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줌으로 뵙게 됐습니다. 어, 그, 저는 그 원주의 그 저번에 모임에서 봤더니 서울에서 오셔서 이제 원주에서 산에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전에 한살림 그 모임에서 얘기할 때는 그 식당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원주에도 있으니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각자의 반찬을 가져와서 먹는 모임도 갖자.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한살림 선언을 다시 읽으니 그것도 원주에서 2025년에 다시 읽으니 그분들의 그 활동들이 이렇게 떠올랐었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실천의 방법들을 이 글이 제시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 시대에 맞게끔 그때 그 시대에 맞게끔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마치 동학의 메시지가 그렇듯이 이것도 원주에서 뭐 다른 지역은 또 다르게 가겠지만 또 원주에서는 어떠한 또 우리가 몰랐던 실천들이 있는지를 모아서 그런 사례들을 또 이야기를 들으면 만약에 다음에 그런 사례들을 원주에 또 계신 분들을 모아서 들으면 다시 우리가 한살림 선언을 떠올리면서 아, 그 얘기가 이렇게도 풀릴 수 있겠구나. 아, 이런 활동들이 한살림 선언에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기회가 되신다면 이 숙제를 남기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런 원주에서의 아주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던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주에 꽤 여러 가지 젊은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원주 한살림에서 그 이사회에서 하지 않고 그 평 멤버 그냥 일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돌봄 활동을 하거나 뭐 작은 활동들을 하는 거는 잘 잡히지 않는데 그런 활동들도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찾아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활동들을 찾아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원주에서 한살림 선언이 다시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한살림 선언을 공부하신 분들의 공통된 느낌들이 어렵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주 사회 아니면 전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한살림 활동들의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비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강록 선생님이 또 원주 곳곳에 있는 일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두 가지가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토론 방식이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노주비 선생님은 이제 예전에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한살림 얘기도 안 하고 무장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때는 안 물어보면 굳이 투머치 인포메이션 그럴 수 있어서 궁금할 때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다시 여기서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강의까지 들어서 반갑고 이제 기대가 되고요. 두 가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뭐 철학 공부를 했으니까 학생 때 그래서 뭐 조금 익숙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김지아 선생이 남녘땅 배너를 읽었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한살림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또 봤고 그때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근 20대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없지? 근데 강로쌤 서울대 철학과 나오셨잖아요. 근데 남녘땅에는 원주 진광 고등학교 학생일 때 읽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는 친구의 아들한테 이제 대학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한살림 선언을 줬어요. 읽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읽어보고 느낌이 어떤지 얘기해 주면 좋겠다. 아직은 답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답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마침 이제 황도근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인재 이사장님도 계시고 신명호 이사장님도 계신데 지금 노주비 선생님하고 다른 분들이 한살림 읽기가 어렵다. 이건 뭐 저도 조합원은 잘못한 게 있지만 그거는 기존에 하신 조합원들이 잘 못하신 거죠.
기본이 교육인데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게 뭐 조합원들이 오지 않아서 초기 조합원들 가입할 때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저도 교육을 받았지만 한 번이면 일회성이 끝났기 때문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교육이 지속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조합원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재미가 없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거는 교육자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자료를 통해서 기억하는 장 선생님이나 이때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교환 짜서 학교 교사가 강의한 많이 45분 수업하면 도의 5분 몇 분에 몇 분에 몇 분에 그게 교환 짜는 거거든요. 그걸 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뿌리실로에서도 그걸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고 들은 바도 있고 그러면 지금 한사님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 이거 검토해 보시면 되고 아까 방법에 관해서 신동리 저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방법도 지금 어려워하는 어떤 것부터 얘기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송중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있고 실제로 제가 한사님은 아니지만 다른 조합에서 건강 모임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저는 그 꼽사리 낄 때가 아니구나 해서 지금 같이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한사님 아니라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번에 이제 하셨으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해본 거니까 강의까지 하셨으면 이제 강의 한번 돌이켜 보시면 내가 왜 이걸 뺐을까 이제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다는 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름 알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 친구도 어느 친구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해할까? 도대체 김지아를 어떻게 이해할까? 뭐 말이 이상해질 때는 또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들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마 또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조합에 관련이 안 됐거나 아니면 무당 사람들 관련이 안 됐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을 찾는 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렵다는 건 뭐, 모신과 살림 연구소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교론적 얘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한살림처럼 쓰신 분들이 좀 잘 못 본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기계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이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계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전에 이분들이 양자역학이 안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검토를 이거 인용을 안 하셨고 몰라서 인용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굳이 그것까지 검토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그건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겠다. 천원자들은 여기까지. 그 이후에 참가자들이 어떻게 더 증거할 것인가. 그런 거는 그 다음 후배들한테 맡겨질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번 예를 들어 1년 사업을 하면 결과를 뭐 평가하고 그럴 텐데 그렇다면 그 사업을 끝냈을 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더 교육해야 되나 그리고 교육했을 때 조합원들이 뭐 반대하는 거 요청하는 건 없었나 그런 자료가 조합 한 살이나 모신가는 연구소에 남아 있다면 그거 적용하면 되겠죠. 그게 적용이 안 됐다면 그거는 이제 기본을 잃어버린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틀렸다기보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더 증거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이든 아니면 조합의 연구소이든 아니면 임원들이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피드백 한다는 게 선언에 있는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 피드백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는 했느냐 안 했느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 8년 전, 10년 전인가 30주 전 할 때 모신과 살림 연구에서 나온 책도 있지, 다시 책도 있지만 그 책이 나왔을 때 서울에서 연합군이 원주 와가지고 같이 읽자거든요. 같이 읽었거든요. 몇 사람 알았어요. 알만한 사람만 왔고 어쨌든 그렇게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조합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그리고 그때 온 강사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이름 석자 얘기하면 한사람에서는 다 알 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한사람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런
보도를 해주시는 것이 없을까. 그리고 과학 얘기만,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뭐 20대보다 더 많아서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90년대 지금하고 또 다른 것이죠. 그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옹호하고 싶었고요. 네,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어렵지만 한 번 읽으셨으니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어렵지만 그러면 어려운 거는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몇 년이 됐지만 저는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매번 이걸 내년 보기 아닙니까? 아, 이게 어떤 것인지 대략 알겠다. 그런 게 있었고, 대신 좋았던 것은 맨 뒤에 이렇게 하자. 이건 실천 운동이다.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생활 문화 운동이다. 그렇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하면 된다. 그게 여기에 맞는 방식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신 그게 이제 개인이었으니까, 이런 개인을 같이 모아서 얘기를 하신다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소모임들을 하시니까 하시면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서 실천거리가 좀 나올 것이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요구 수준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부탁드리면 돼요. 아니, 이분 전혀 다른 생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요구 수준보다 조금 늦다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한살림 선언을 읽다 보면 이제 기계와 생명이라고 하는 대비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기계를 규정할 때, 정의할 때 기계와 관련된 문구를 모아서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생명을 정의한 것이 아닌 것, 생명적이지 않은 것, 이게 기계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AI가 나왔을 때 가장 큰 혼돈 중에 하나가 그거를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기계 공부라고 했는데 그거는 기계가 아닌 거죠. 그 단계가 달라져서 그 생성형으로 나올 때는 그건 다른 용어로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이제 생명 정의할 때 좀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그좀 요즘 최근에 AI가 장착된 로봇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화면상에서 임명주 선생님 혹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임명주 선생님? 네, 혹시 없으시면 공재욱 교수님, 지난번에 그 동학을 설명해 주셨는데 한살림 선언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그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의미가 뭐가 있는지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재욱 교수님, 아, 화면 켜시고요. 지난주에 얘기 많이 해서요. 뭐, 오늘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진행 소감도 말씀해 예, 주시면. 아까 사실 신명호 스님께서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어떤 실천 방향, 옛날 같은 뭐 전략 전술 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예측도 하고, 어, 그런데 사실 한살림 선언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랑의 투쟁, 생명의 투쟁에서는 사실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런 게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이렇게 될 때 약간 종교적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한살림 선언에서 얘기되는 것들을 따지고 들면 종교 아닌 그러니까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적 실천과 유사한 그런 실천을 결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임 계속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 갖고 공부하고 또 실천하려고 애쓰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려고 애쓰고 결국은 그런 종류의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에 뭐 아까도 그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우리가 뭐 어떤 실천 방향을 잡고 또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할 때도 사실은 그 예측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잘 몰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예측대로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안 됐던 거니까 사실은 틀렸던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뭐 라투르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자기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해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근대인이 생각했던 그런 근대인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실천을 하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착각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어,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도 아마도 그렇게 그런 옛날 전통적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뭐 작전을 짠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실천을 한다면 결국은 어,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인 거하고 유사한 뭐 모임을 갖고 서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의견을 소통하고 또 자기를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근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공유하려고 애쓰고 결국은 그런 종류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평화적 시위 같은 것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순례 걷기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실천의 일환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어떤 그런 실천 방향이나 뭐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은 좀 짜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지혁 교수님의 그 종교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게 한상림 선언에 보게 되면 산업문명의 위기의 가장 핵심이 저는 인구 폭발과 자원 고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가 지구가 감당할 정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도 나오는데 지구가 감당할 정도까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원도 고갈이 문제니까 자원 고갈이 문제라고 하게 되면 해결 방법은 자원이 지속 가능할 정도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아직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이아가 확정돼서 설명되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그렇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욕망의 최대 발현이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절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거여서,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공지혁 교수님의 해법이 저희들한테도 같이 와닿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박수진 선생님, 줌상의 박수진 선생님, 네, 아니면 구혜영 선생님, 선생님, 네. 송지은 선생님, 화면상에, 네, 그럼 현장에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살림 선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더 많이 보충된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 유네스코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저희 수학교장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한살림 선언을 좀 더 보완하게 되면 이런 측면들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승현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시민과학자 활동이 매개가 돼서 선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의도한 바가 통했다. 절반은 사실 그렇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 보고서도 뭐 이제 노주비 학교장님도 얘기했지만, 자연 현장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생태적 각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한살림 선언도 생태적 각성 나오고, 사실 우주적 각성이 생태적 각성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시작을 생태적 각성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의화라는 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통한 변화? 뭐, 그 자연은 어떤 모습이지? 그것을 본 거죠, 현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무의당 숲학교를 통해서도 접했었지만, 지금 뭐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현 주소를 정의하고 있는, 현재 정의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전부터 우리의 현실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자연과학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자연과학이다. 이인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인류세, 자연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적 각성, 이런 부분들이, 지난 제가 그 자연과의 공생을 말하다 해서 이제 여러 뭐 기관이나 아니면 그 개인의 견해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이제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일단은 환경 NGO에서 일을 하다가 사회적 경제에서 일을 하면서 생명 플러스 협동이 뭐지? 내가 환경 NGO에 있을 때 생명을 다루었던 것 같은, 생명체죠. 정확하게. 지금 이제 우리 한살림 선언서에 얘기하는 생명하고 다른 생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일을 하면서,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네. 그럼 내가 기존에 했던 생태 분야와 협동이 함께 제 삶에서 이제 체화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생명협동으로 장희 선생님은 말씀하셨더라고요. 스스로가 이제 계속 탐구하게 됐죠. 생명 플러스 협동은 뭐지? 생명이 협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희 선생님이 이야기한 생명협동 사상은 협동조합을 생명체의 모습, 어떻게 보면 따라서 가라, 무의와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협동조합 운동을 해라 라고 하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숲학교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체화할 수 있게, 숲학교가 지향하는 것 이제 지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생태 교육이나 아니면 SDGs 정도의 활동은 사실은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자연을 정확하다는 표현이 좀 안 맞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식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좀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는, 한꺼풀 덮이고 바라볼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게.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도 뭐 숲학교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실제 한살림 선언과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를 정말로 제대로 하게 된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다 이해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재 수준에서는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현재까지.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2023년 10월부터 그 문화학교 23기 할 때부터
장일순 관련 글 읽기 모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부터 시작을 해서 9월부터 한살림 선언을 읽었습니다. 이거 읽게 된 동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글도 읽을 거고 새로운 체험도 할 텐데 새로운 글을 읽거나 새로운 체험을 할 때 출발점이 한살림 선언이고 그렇죠. 이번 여러분들 쭉 하신 것처럼 한살림 선언의 어귀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의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인셀이라고 하는 단어도 처음 들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책이 있을 때 그 책과 그 한살림 선언에 관련된 어귀들과의 그 관련성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분야의 책도 좀 읽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앞으로 그 무의단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전에 무의단 학교 사이사이에 그 우리 공부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공부 모임에서 굉장히 그 주요한 자료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살림 선언을 하기 전까지 공부 모임 했던 그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지금 스캔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PDF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도 한 번씩 중간중간 들어가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정말 읽고 싶은 책이 저는 생겼었는데 그 장애 해방과 동물 해방에 관계된 짐을 끄는 짐승들, 이런 책이 추천이 되게 되면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가면서 공부 모임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의견이고요. 혹시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에 걸쳐서 잠깐 얘기만 나누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앞으로, 이런 의견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비쌤부터 청년교장님이시니까. 공부 좀 쉬고 싶은데요. 중요한 말씀. 저 이제 막 대학원 방학해가지고. 왜냐면 사실 짐을 끄는 짐승들을 제 대학원에서 이번에 인간동물학이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거기서 책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를 좀 식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제시했던 에코페미니즘이나 또 장애와 돌봄의 교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천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최신 이론을 수용하면서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읽어보려고 했던 건데 같이 읽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언제부터 하면 좋을지. 지금 네. 저희 7월 달은 이번 주부터 한 3주간은 휴식할 겁니다. 일단은 좀 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구혜영 선생님께서는 가장 보고 싶은 책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방금 인셀에 관련된 책이 있으면 뭐 읽어보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그 보통 일베들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일베도 그러니까 외국에 인셀이 있으면 한국에는 그게 일베로 약간 치환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보통 일베들의 시대라는 책이 왜 일베가 왜 생겼고 거기 사람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게 석사 논문이었다가 책으로 출간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저번에 저도 다른 책 모임 할 때 읽었었는데 이거랑 이제 인셀 관련된 도서를 지금 검색만 해봤는데 뭐 인셀 테러 이런 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구나 뭐 개인, 그러니까 너무 사회가 분리를 일부러 시키는 것처럼 마치 분리가 되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나와 다른 진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책. 저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니면서 배웠던 게 뭐였었냐면 저는 이제 근대과학을 주로 배웠었는데 근대과학 할 때
그 연세대학교에서는 이제 실학사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가장 큰 업적이 뭐였었냐면 조선과학사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한국의 전통 시대 때 과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고민한 거였거든요. 1989년도에 박성래라고 하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과학사를 설명하셨는데, 그분에 있었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세대학교 결론은, 홍익섭 선생의 결론은 없었다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공부한 결과에 의하면 결국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근대 과학은 전통시대 때 동아시아에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식의 서적 중에서 가장 그 20세기 후반기에 그런 역할을 했던 글 중에 하나가 한살림 선언인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다양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할 때, 지금 오늘 그 노주비 쌤이 하나의 모델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그 한살림 선언에 관련 글귀하고 본인 시대 때의 고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쉽게. 근데 지금 이야기 때 논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긴 하실 것 같은데, 논문도 써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에 그 기간과 이걸 떠나서라도 그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같은 식의 그런 그 지적 경험들을 축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또 다음 학기 논문을 또 본격화할 때 송중기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학기에 쓰세요. 네, 다음 학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송 선생님 의견만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의견을. 아, 그 아까 했던 얘기의 연속인데, 사실 저도 그 최근에 나오는 논의들을 막 따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게 그 막 이게 저희는 인류학 그 학술지에 나오는 인류학 논문들 중에 사례 연구, 현장 연구를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중에 예를 들면 뭐 제주 한살림과 제주 이 한살림과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뭐가 한계였는지 이런 거를 다룬 연구들도 있고, 저희 원주에 좀 이렇게 재미있을 만한 사례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어요. 논문은 책보다는 짧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논문을 읽고 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아까 뭐 제 대학 말씀 나왔는데 이제 장혜춘 선생님이나 김지한 선생님이나 원주 분들은 제가 철학을 선택하는데 혁혁한 공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 점은 좀 혹시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 말씀드리고, 그건 딴 얘기고. 저는 노주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인상적이고 저희가 좀 놓친 거 아닌가 그런 게 뭐냐면, 정치 활동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가끔 장혜수 선생님 얘기가 지역 정치는 말씀하셨다. 국회의원 되는 거는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얘기는 거기서 망가지지 않을 수 있으면 해라. 뭐 그러시지 않았어 그러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 선생님 이분들이 선언 만들 그 80년대 후반하고 이분들이 쟤는 이분들을 새나라 건설을 위한 사명감을 가졌던 청년들, 그래서 4.19도 겪고 다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남다른 세계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세대하고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치 활동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노주비 선생님은 열심히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10대부터 정치 활동에도 관심이 있던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좋다. 그리고 한살림에서 기후정의 활동도 하는 게 사실은 기후정의 활동이지만 기후 정치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인데 정치가 아닌 걸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는 좀 분명하게, 이거 어디까지는 정치, 생활 정치하고 뭐 정치 몰입에 대한 정치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런 거는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예전에 학생 운동을 했지만 한살림에 들어가서 정치 활동을 안 하는 선배님들, 그거는 뭐
그거와 좀 반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26기 무기단 학교의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요.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수강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26기 무기단 학교를 하게 되면서 제가 무기단 사람들과 무기단 학교에 오니까 다 노인네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끝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자연 수명이 다 끝나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 역사화해 줄 사람들이 있죠. 역사해 줄 사람들은 당연히 젊은 세대들입니다. 역사화 시켜줄 수 있는 주체가 없으면 그거는 역사 속에서조차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26기 무기단 학교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들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기단 학교도 굉장히 노력할 건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분들은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입니다. 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동조합에서는 이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 소통할 수 있는 재료를 공유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서 우리가 무기단 학교라고 하는 일종의 교육기관이 소통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공유해 줬으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6기 무기단 학교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